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재산의 의의를 다루어야 되겠죠.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인 재산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집합인 이래야 정확하죠. 재산은 어떻게 쌓인되나요? 기본적으로 순소득이 쌓이면서 생겨난다. 그랬죠. 우선 소득이 소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재산은 활용될 수 있다. 소득이 급감하면 소비를 충당할 수 없죠. 절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재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량이 부족한 경우 창고에 식량이 재산으로 비축되어 있으면 비축된 식량을 사용하면 된다. 그 식량이 부족할 때 비축해놓은 식량 재산이죠. 그것이 뭐 시장에서 구매한 것이건 직접 생산한 것이건 그 비축한 걸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재산으로 반드시 식량을 지니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식량과 교환이 가능한 재산, 즉 가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화폐가 늘 유통된 것은 그래요. 화폐를 쓰면 되는 것이고,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래요. 가치 있는 재산이 있죠. 고대부터 그런 것들은 교환이 가능했죠. 뭐 금이건 은이건 뭐 옷감이건 한국도 그랬죠. 한반도에서도 그랬죠. 통상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가치 있는 재산의 경우 판매하여 화폐를 얻은 뒤 식량을 구매하면 된다. 그래요. 화폐만 얻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가치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재산을 처분하는 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재산을 처분해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재산을 처분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하면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길이란 것도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한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빌려서 해결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면 빌려서 해결하고 뒤에 이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갚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재산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겠죠. 재산이 있고 없고는 개인에게나 가족에게나 혹은 사업체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재산이 없는 개인이나 가족, 사업체, 나아가 국가는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재산이 없는 그렇죠. 개인, 가족, 사업체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나 가족은 즉시 큰 빈곤에 시달리거나 경우에 따라 거지로 전락한다. 이러한 경우 노예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흔한 일이며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당국에서는 이제 신분제도가 부정되니까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드물죠. 자녀만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뭐 팔려갈 수 있는 스스로 팔 수 있는 거죠.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는 것보다는 노예가 낫다 생각하고.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 한국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재산이 없는 사업체는 즉시 파산하고 만다. 소비 뭐 그래요. 빚을 운영해야 돼요. 근데 재산이 없어요. 담보 잡을 재산이. 혹은 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파산하는 거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그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사업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만일 국가에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개인이나 그러한 사업체도 국가가 부유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래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유한 건 중요한 거예요. 정부라 해서 재산이 중요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는 정부도 있지만 민간단체나 개인도 있다. 정부만 있는 건 아니죠. 국가에는. 국가의 재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재산은 민간단체, 정부나 민간단체,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다. 개인의 재산으로 흘러간다. 흘러간다. 국가의 재산이 쌓인다는 건 뭔가요? 국가에 누구의 소유이건 간에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이 쌓이고 있다 이 말이죠. 쓰이지 않는 재산은 그 재산이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건 채권을 얻는 데 사용된다. 재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얻는 데 사용된다. 저번에 설명했지만 한번 채권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여기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대여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에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판매 외에는 없다. 시장에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여를 하면 이자를 얻잖아요. 화폐를 얻죠. 그럼 무엇을 판매했느냐? 무엇을 판매하는 건가요? 생산물을 화폐와 교환하는 것만 판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폐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팔았다는 거예요. 토지를 대여했어요. 토지를 팔았냐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화폐를 대여했다. 이자를 받잖아요. 화폐를 판 거냐는 거예요. 화폐를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000만 원 팔고 1,000만 원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주택을 대여했다. 주택을 팔았냐는 거예요. 회수할 수가 없는 거지. 판 게 있다는 거예요. 판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나 주택, 화폐 등을 대여하면 이자와 같은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팔았기에 사용료를 화폐로 받는가? 사용료를 받죠. 화폐. 사용료는 무언가를 팔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팔았을까? 생산물이 아니라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토지나 주택, 화폐를 팔았으면 회수할 일은 없다. 팔았으니까 무언가를 팔면 회수할 수 없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따라서 대여한 대상을 판 것은 아니다.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걸 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 것은 무엇이냐 봐야 되는 거죠. 판 것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판 것은 권리이다. 토지나 주택 화폐를 대여하고 사용료로 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일정 기간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이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요. 토지를 빌려줬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거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죠. 즉 대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대여하는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일정 기간 점유권을 판매하는 것이며, 그냥 점유권이라면 안 되죠. 점유권 영원히 판매되잖아요. 일정 기간이 붙는 거죠.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성립되는 순간 대여한 이에게 동일하게 대여한 대상과 사용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가 다름 아닌 채권이다. 빌려주면 이제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무엇을 대여해 주었든 간에 대여한 대상과 사용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요. 권리와 의무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리가 생기면 뭐가 생기나요? 덩달아서 의무가 생기죠. 대여한 대상과 사용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소유권에는 점유권이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배타적으로. 그 점유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채무자, 빌린 애에게는 무슨 권리가 생기나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죠. 판매했으니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의무는 뭔가요? 그래요. 나중에 빌린 대상을 되돌려줘야 되고 또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재산이 없어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사업체는 국가에 재산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면 좋은 거죠. 그 경우에 따라 그렇다는 거죠. 아니 뭐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소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망하게 해서 다른 길을 찾게 해야 되는 거지. 빌려주면 재산이 떼이잖아요. 국가 재산만 감소하잖아요. 누군가 피해가 생기잖아요. 피해자가 정부일 수도 있고 또 그 빌려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나 개인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산을 가진 정부나 단체, 개인이 대여할 대상을 회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기한 처한 이들에게 쓰지 않는 재산을 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재산이 쌓이다 보면 누군가에게 쓰이지 않는 재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쓰이지 않는 대상은 채권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죠. 가만 내버려둬서 뭐예요?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하지.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이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요. 도움을 주는데 물론 폐단이 생길 수 있죠. 고리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이용한다. 또 이상한 계약을 한다. 뭐 노예제도 비슷한 것. 그래서 노예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순기능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정부의 경우에는 비축된 재산이 충분할 경우 개인적 사정이 아닌 국가적 사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에게 무상으로 비축된 재산을 풀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 겪어봤잖아요. 불가항력의 상황. 비축된 재산이 많으면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비축된 재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재산의 의외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뭐 예비금, 예비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대비수단. 현 시대 많은 이들은 정부의 빚이 증가하더라도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지극한 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들은 엄청나게 많죠. 막 빚을 내서라도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있죠. 좌파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좌파 인사들이 하는 말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좌익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2019년에 있었던 일. 6월 5일. 당시 홍 부총리가 국가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후 재정 확대 정책과 국가 채무 비율 40% 지키기 논란은 정치권과 언론, 학교로 옮아갔다.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자고 하니까 빚을 내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빚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이 많았죠. 뭐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하여튼 뭐 포퓰리즘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당과 좌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달라졌느냐? 윤 후보가 지난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 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공적 이전 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뭐 이제 상황을 따져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는 뭐 아예 그냥 돈 뿌리는 정책으로 나가는 거죠. 국가 채무 비율 그게 뭐 중요하냐, 낮은 편이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년간 한 500조 빚이 쌓였는데 500조가 더 쌓였다잖아요. 불과 5년 만에. 그래요. 한국 좌파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죠. 과연 그러한 일이 선이겠는가? 아니면 정부가 재산을 충분히 비축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선이겠는가? 앞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요. 세금 범위 내, 남는 세금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하더라도, 왜?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비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의 일을 하면 뒤의 일을 하지 못하고, 뒤의 일을 하면 앞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개인이나 사업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재산을 비축해야 되겠죠. 빚을 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요. 앞의 일.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포퓰리즘을 시행하겠다 이러면 만일 사태를 대비한 그래요. 예비 수단을 마련할 수 없고, 만일 사태를 대비한 예비 수단을 마련하면 하고자 하면 재산을 비축하고자 하면 그러한 목적으로 빚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앞에 일이 선이면 뒤에 일은 악이 되고, 뒤에 일이 선이면 앞에 일은 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못 하는 거잖아요. 어느 게 선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앞의 일이 선이면 뒤에 일은 자연히 악이 되며 뒤의 일이 선이면 앞의 일은 자연히 악이다. 악이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지 뭐 둘 다 선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뒤의 일을 시행하면 정부의 비축된 재산은 자연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쓰이지만, 앞의 일을 하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정부의 재산이 쓰인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방법은 없게 된다. 따라서 뒤의 일이 선이니 자연히 앞의 일은 악이다. 명백한 거죠. 그 세상 일이란 건 그래요. 그 속에 간직된 어떤 섭리, 이치가 있는데 이치를 알면 선과 악이 명확하죠. 근데 모를 때는 모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같은 것을 해서 한국도 일본처럼 개혁을 했으면 식민지가 안 됐겠죠. 그리고 또 일본처럼 풍요를 누렸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3차 인류혁명의 개화파라고 불리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을 그 시대에는 극소수였죠. 그 사람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 사람이 선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절대적 기준인 거죠. 인류혁명에 가담했냐, 반발했냐 이러면, 그럼 그에 반발한 이들은 뭐가 되나요? 자연히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반발했으니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많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해방 시점, 독립 시점에 3년간 1945년에서 48년 두 부류가 있었죠. 시장과 민간기업과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경제제도를 수립하자는 이제 한국을 세운 우파 인사들과 아니다.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라는 좌파 인사. 또 좌파 인사를 돕는 소련이 있었고, 우파 인사를 돕는 미국이 있었고. 누가 선인가요? 둘 중에 하나가 선이면, 그러니까 일이란 게 양립되는 일이 있고 양립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한쪽은 민간기업 부정해요. 양립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자, 다른 쪽은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양립이 되냐는 거예요. 헌법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정하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니면 경상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전라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꼭 시행하려면 시행할 수도 있겠죠. 공산주의 좌파 인사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하자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시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고 그래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역사는 뭔가요? 절대적 기준이 있고 상대적 기준이 있죠. 군사정부는 어떤가요? 3차 인류혁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죠. 무난히 시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화에서 한번 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또 민간 기업의 질을 높여야 되겠어. 그 기업들이 질을 높이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반발하는 이들이 많았죠. 정치인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50% 이상은 반대했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했죠. 성과를 내고 하니까 찬성을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적 기준에 보면 이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반발한 세력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히 악이라는 거예요.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수출기업, 기업이 질을 높이는 게 선인데, 그럼 그거에 반대하면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민주주의 주장하지 않았냐? 민주주의 주장했는지 사회주의 주장했는지 따져봐야 되지만, 현 시대에서 어느 정도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정도와 범위라고 했죠. 정도와 범위인데, 더 중요한 거는 포퓰리즘 민주주의냐, 그래요. 포퓰리즘에 반대되는 민주주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섭리에 입각한 민주주의냐, 뭐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도입하려면 섭리에 입각한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떤 민주정치를 도입했나요? 포퓰리즘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 시대에서 신분제도가 부정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민주정치가 도입될 수가 있어요. 도입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 민주정치를 하면, 이제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에서 앞쪽 설명했지만 인류혁명이 중요하다 했죠. 그건 절대적 기준인 거예요. 민주정치는 뭔가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바뀌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현 시대에서는 유행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민주정치가 다 실패했죠. 남아있는 게 없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정도죠. 한 100년 정도 시행하다가 멸망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많았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때, 농경이 시작했을 때.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했죠.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경제적 평등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들이 있죠. 현 시대나
과거에는 뭐 다 있었죠. 그 고대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서적을 보면 나와 있죠. 이제 수많은 공동체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공동생산, 공동소비 내지 공동 각자 생산 공동소비로 한번 농사를 지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많았겠냐?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자라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많았겠냐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소비나 각자 생산, 공동소비가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얼마나 좋은 말이냐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그 말이 현혹돼서 좌파 인사가 된 이들이 한국에도 한 절반 가까이가 되잖아요. 고대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각자 생산, 각자 소비로 다 바뀐 것은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다 같이 굶어 죽더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각자 생산, 각자 소비 경제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무식해서 그런 건데 인간이 타고난 성품을 모르고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얘기했죠. 역사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민주정치가 그리스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느냐. 우리 다 같이 정치적인 중요한 의사를 결정해보자.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시행됐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너무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왜 그런 단체가 없었겠느냐. 다 사라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꼬락선 일을 봐라. 민주정치가 겪게 되는 필연적인 일이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좀 포퓰리즘 정치로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국가는 이제 쇠퇴하고 멸망하는 거죠. 기록마저 없을 경우에는 아예 흔적이 없는 거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